1975년 테헤란의 어느 길거리를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사진 속 여성들은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치마를 입고 최신 유행하는 선글라스를 낀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노천 카페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웃고 떠드는 그들의 모습은 파리나 뉴욕의 거리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확히 같은 장소에서 단 5년 뒤인 1980년에 찍힌 또 다른 사진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리를 걷는 여성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차도르로 온몸을 꽁꽁 싸매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조차 허락되지 않는 억압되고 무거운 공기가 사진 너머로 전해집니다. 도대체 이 짧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나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한 국가가 이토록 격렬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역사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고립되고 제재받는 오늘의 모습과 달리 1970년대의 이란은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당시 이란은 엄청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전례 없는 경제적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수도 테헤란은 중동의 파리라는 화려한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넓게 뻗은 도로 위로는 유럽에서 갓 수입된 최고급 자동차들이 질주했고 도시 곳곳에는 화려한 나이트클럽과 최신 영화관, 그리고 고급 부티크들이 넘쳐났습니다. 국왕이었던 샤는 막대한 석유 자본을 바탕으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부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는 세계의 지도자들과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 초호화 파티를 열며 이란이 곧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제국의 환상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실제로 그 짧은 순간 이란은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현대화를 이룩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주변의 이웃 국가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압도적인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유와 독재라는 두 기둥 위에 세워진 국가가 품고 있는 치명적인 모순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눈부시게 빛나던 테헤란의 화려함은 사실 거대한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화려한 중심가에서 차를 타고 불과 몇 킬로미터만 벗어나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수도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끝없는 빈민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국왕이 추진한 급격하고 폭력적인 현대화 정책에 밀려 대대로 일구던 땅을 잃고 쫓겨난 농민들이 바로 이 빈민가의 주인이었습니다. 왕실과 소수의 특권층이 프랑스산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 때 이들은 당장 내일 먹을 빵 한 조각을 구하지 못해 절망해야만 했습니다. 국가의 엄청난 부가 단 한 번도 닿지 않은 이 어둡고 차가운 빈민가에서 사람들은 서서히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밀 경찰의 무자비한 감시와 폭력 속에서 핍박받는 가난한 자들이 유일하게 숨을 쉬고 서로의 분노를 안전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은 오직 하나, 종교적인 성소인 모스크뿐이었습니다. 국왕은 억지로 서양의 옷을 입히고 겉모습을 바꾸면 온 국민의 정신까지 서구화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깊은 전통과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회를 총칼로 위협하며 하루아침에 뜯어 고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쏟아지는 듯 했던 막대한 부는 빈부격차의 간극을 메워주기는커녕 오히려 사회의 기형적인 불평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대한 돋보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궁전을 동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억눌린 분노와 서늘한 저기가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작은 불꽃만 떨어져도 모든 것을 태워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대한 화약고와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1970년대의 이 극단적인 불평등과 국왕의 오만함이 이 거대한 붕괴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의 진실은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건축물은 단순히 벽면에 생긴 작은 금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깊은 땅 속의 기초가
아주 오래전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살던 이 나라를 파멸로 이끈 그 비극의 씨앗은 도대체 언제 어디서 심어진 것일까요? 그 진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1970년대의 화려한 테헤란 거리가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6년 전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워싱턴에 위치한 미국 중앙정보국의 차갑고 은밀한 비밀 회의실 문을 열어야 합니다. 1953년 시간의 시옷바늘을 돌려 이란의 현대사를 영원히 뒤틀어버린 결정적인 그 해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이란에는 모하마드 모사데크라는 매우 존경받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란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민주적인 투표를 통해 선출된 합법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조국의 현실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란의 땅 밑에는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석유가 바다처럼 넘실대고 있었지만 그 막대한 부는 결코 이란 국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거대 석유 회사가 이란의 석유를 헐값에 파헤쳐가면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독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노동자들은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짐승처럼 일하면서도 당장 가족을 먹여 살릴 빵 한 조각조차 제대로 사기 힘든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모사데크 총리는 조국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외세에 무기력하게 빼앗긴 조국의 자원을 되찾기 위해 이란의 석유 산업을 전면적으로 국유화하겠다고 세상에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오랜 세월 착취당하던 이란 국민들에게는 마침내 독립과 자존심을 되찾는 역사적이고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이라는 서방의 강대국들에게 이 선언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해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오만한 도발이었습니다. 제국의 거대한 이익이 위협받는 순간, 서방 국가들이 언제나 자랑스럽게 내세우던 민주주의라는 숭고한 가치는 순식간에 차가운 가면을 벗어 던졌습니다. 영국 비밀정보국과 미국 중앙정보국은 아작스 작전이라는 매우 은밀하고도 치밀한 정치 공작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이란 내부에 막대한 자금을 물쓰듯 풀어 군부의 고위 장성들과 보수적인 언론인들, 그리고 심지어 거리의 폭력배들까지 철저하게 매수했습니다.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퍼뜨려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부추겼고, 비열한 뇌물과 협박을 동원해 총리의 지지 세력을 하나둘씩 갈라놓고 무너뜨렸습니다. 마침내 수도 테헤란의 거리에 총성이 울려 퍼지고 외세가 치밀하게 기획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총리는 조국을 배신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쓸쓸히 감옥에 갇혔습니다. 반면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 겁에 질려 도망쳤던 구광샤는 서방 정보기관의 든든한 보호를 받으며 화려하게 권좌로 복귀했습니다. 바로 이 짧고도 비극적인 순간, 이란 국민들의 가슴 속에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날카로운 배신감이 불도장처럼 새겨졌습니다. 서방 세계가 그토록 입버릇처럼 외치던 자유와 민주주의는 자신들의 석유 이익을 건드리는 순간 언제든 무참히 짓밟아버릴 수 있는 지독한 위선이라는 쓰라린 진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 쿠데타는 단순한 권력자의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란 국민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원죄와도 같았습니다. 민주주의의 가능성이 잔인하게 잘려나간 그 텅 빈 핏빛 자리에는 맹목적인 반미 감정과 외세에 대한 깊고 어두운 증오심이 독버섯처럼 소리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외세의 총칼에 등에 업혀 다시 왕좌에 앉게 된 구광샤는 자신이 서방 세계에 진 빚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의 권력이 이란 국민의 진실한 지지가 아닌 외국의 군사력과 정보기관에 기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콤플렉스와 병적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내면의 불안을 극복하고 완벽한 권력을 쥐기 위해 국왕은 이란을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위대한 현대 국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바로 백색 혁명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된 길고 피비린내 나는 폭력적인 억압의 시작이었습니다. 백색 혁명, 피를 흘리지 않고 위대한 국가를 개조하겠다는 국왕샤의 거창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페르시아의 낡은 껍질을 단숨에 벗겨내고 서구의 세련된 옷으로 강제로 갈아입히고자 했습니다. 국왕은 토지개혁을 단행하여 대지주와 종교계가 독점하던 땅을 몰수해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했고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했으며 교육제도를 서구식으로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거리에는 서양 영화를 상영하는 최신 영화관이 들어섰고 여성들은 전통적인 복장인 차도르와 히잡을 강제로 벗어던지고 서양식 드레스를 입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무척이나 진보적이고 합리적이며 세련된 현대국가로의 도약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급격하고 눈부신 변화의 이면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독재 권력의 팽창이 숨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농민을 위한 것이라던 토지 개혁은 결국 전통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슬람 성직자들의 굳건한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정치적 무기였습니다. 또한 수백 년 동안 이란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해온 전통시장인 바자르의 상인들마저 국왕 주도의 자본주의적 독점 정책과 대형마트의 등장에 밀려 처절하게 생존의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 성직자와 바자르의 상인들, 이 두 집단은 수백 년 동안 이란 민중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경제적 핏줄 역할을 해오며 이란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하고 뿌리 깊은 기둥이었습니다. 샤는 국가를 근대화한다는 명분 아래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이 두 기둥을 동시에 무자비한 톱으로 썰어버리는 치명적인 오판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 모든 서구화와 현대화의 과정이 낭만적인 설득이나 국민적 합의가 아닌 끔찍한 폭력과 숨막히는 공포 위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화려한 제복을 입은 국왕의 등 뒤에는 사바크라는 악명 높은 비밀경찰 조직이 언제나 짙은 그림자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 서방 최고정보기관들의 치밀한 훈련과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창설된 이들은 국왕의 정책에 조금이라도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자들을 자비 없이 사냥했습니다. 대학생, 지식인, 종교인, 노동자를 가리지 않고 한밤중에 쥐도 새도 모르게 끌고 가 잔혹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반체제 인사들의 손톱을 뽑고 전기 고문을 가하는 참혹한 비명소리가 테헤란의 차가운 지하 감옥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민들은 옆집 이웃조차 스파이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족에게조차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숨죽여 지내야만 하는 지옥 같은 불신 속으로 내몰렸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의 아주 비극적이고 중요한 역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국가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현대화하는 것 자체는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수천 년의 깊은 이슬람 전통과 고유한 문화를 가진 국가를 권력자의 오만함과 비밀경찰의 총칼로 위협하여 하룻밤 사이에 서양의 흉내를 내도록 강요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뼈와 살을 깎아내는 듯한 폭력적인 억압 속에서 강제로 이식된 서구의 가치들은 이란 국민들에게 자랑스러운 진보가 아니라 참을 수 없는 영혼의 모욕으로 다가왔습니다. 겉으로는 서구 민주주의의 세련된 제도를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었지만 그 화려한 포장지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은 숨 막히는 폭력과 철저한 독재의 어둠뿐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이란은 마치 두꺼운 철제 뚜껑을 꽉 닫아놓고 맹렬하게 불을 지피는 거대한 압력 밥솥과도 같았습니다. 생존권을 빼앗긴 종교계의 분노, 몰락해가는 상인들의 절망, 그리고 핍박받는 지식인들의 숨막히는 공포가 그 솥 안에서 무서운 속도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폭발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이 거대한 국가적 시한폭탄에 마침내 불을 붙일 치명적인 뇌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잔인한 장난처럼 그 뇌관은 이란 내부의 억압된 정치가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외부의 거대한 경제적 충격파를 타고 날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의 자본주의를 단숨에 공황 상태로 몰아넣은 1973년의 끔찍한 오일 쇼크였습니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면서 전 세계 석유 시장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른바 제1차 오일 쇼크가 터진 것입니다.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화하면서 단 몇 달 만에 국제 유가는 4배나 폭등했습니다. 전 세계가 깊은 경제적 공황과 석유 부족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렀지만 단 한 사람, 이란의 국왕 샤에게 이 사건은 하늘이 내린 엄청난 축복이자 황금빛 비와 같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란의 국고에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오일머니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국가 수입은 몇 년 사이에 수십 배로 팽창했고 국왕은 이제 이란이 유럽의 선진국들을 뛰어넘어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문명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이 갑작스럽고 거대한 부는 이란 사회를 축복하기는커녕 가장 치명적인 독약으로 작용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국가가 부유해지면 국민들의 삶도 당연히 윤택해지고 사회가 안정될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국가에 쏟아진 막대한 돈은 결코 평화로운 번영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회에 썩어빠진 환부와 불평등을 잔인할 정도로 선명하게 확대해 보여주는 거대한 돋보기가 되었습니다. 오일머니가 시장에 무분별하게 풀리면서 이란 경제는 곧바로 통제 불능의 초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집값은 평범한 시민들의 숨통을 무참히 조였습니다. 왕실과 결탁한 소수의 특권층과 고위 관료들은 부정부패로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들은 주말이면 테헤란 공항에서 최고급 여객기를 타고 파리로 날아가 명품을 쇼핑하고 스위스의 은행에 비자금을 숨기며 유럽 곳곳에 호화로운 대저택을 사들였습니다. 그들에게 이란은 그저 돈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착취의 무대일 뿐이었습니다. 반면 백색 혁명으로 고향에서 쫓겨나 테헤란 남부에 척박한 빈민가로 몰려든 수백만 명의 도시 빈민들에게 현실은 생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판자촌에서 전기도 수도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파리행 비행기 표는커녕 당장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릴 납작한 빵 한 조각을 사는 것조차 버거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북쪽에서는 밤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화려한 파티가 열렸지만 테헤란의 남쪽에서는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부패한 정권에 대한 맹렬한 저주가 깊은 어둠 속을 떠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석유의 저주가 가진 진짜 무서운 얼굴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세금이 아니라 땅에서 솟아나는 석유 수출만으로 막대한 부를 쥐게 되면 권력자는 더 이상 국민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통제하고 억압해야 할 성가신 대상자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부의 극단적인 양극화, 통제할 수 없는 물가 폭등, 그리고 도덕성을 상실한 뻔뻔한 부정부패. 이 모든 것이 한데 엉켜 이란 사회의 밑바닥에는 짙고도 뜨거운 분노의 마그마가 걷잡을 수 없이 고여가고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의 철권 통치 아래 숨죽이고 있던 민중들의 억울함은 이제 한계점을 넘어 폭발 직전의 위태로운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국왕샤가 자신의 눈부신 황금빛 왕좌에 취해 화려한 제국의 환상에 빠져 있을 때 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불만의 어둠 속으로 한 줄기 기이한 목소리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무기도,
막강한 자본도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프랑스의 어느 작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녹음된 낡고 투박한 카세트 테이프들이 은밀하게 이란의 국경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국왕샤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비싼 최첨단 무기들을 사들이며 자신의 무적 군대를 자랑하고 있을 때 그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최신형 전투기나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손바닥보다도 작은 플라스틱 조각, 바로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이 기상천외하고도 치명적인 정보전의 중심에는 루홀라 호메인이라는 이름의 늙은 이슬람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국왕의 억압적인 독재와 강제적인 서구화 정책을 맹렬하게 비판하다가 이란에서 쫓겨났습니다. 무려 15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튀르키예와 이라크를 거쳐 프랑스 파리 외곽의 조용한 시골 마을인 노플르샤토에 망명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과나무 아래에 조용히 앉아있던 이 70대의 노인은 겉보기에는 아무런 정치적 권력도 사병 조직도 없는 무기력한 망명객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당시 이란 내부의 상황은 숨 막히는 통제 그 자체였습니다. 국왕과 악명 높은 비밀 경찰 사바크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 모든 공식적인 언론과 방송 매체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통제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샤 왕조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뉴스만을 내보냈고 국왕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철저하게 검열하고 잔인하게 탄압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굳건해 보이던 정보의 요새에도 치명적인 빈틈이 존재했습니다. 호메이니는 최첨단 통신 위성이 하늘을 뒤덮기 시작하던 그 시대에 가장 원시적이고 보잘것없는 아날로그 기술인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국왕의 부패와 폭정을 신랄하게 규탄하고 외세의 간섭을 끝내기 위해 모두가 일어서야 한다는 불같은 설교를 카세트 테이프에 꾹꾹 눌러 담아 녹음했습니다. 이 투박하고 낡은 카세트 테이프들은 순례자들의 짐가방이나 상인들의 물품 속에 은밀하게 숨겨져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란에 무사히 도착한 단 하나의 원본 테이프는 지하실과 뒷골목에서 순식간에 수만 개로 불법 복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사본들은 이란 전역에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퍼져 있던 수만 개의 모스크 조직망을 통해 전국 방방곡곡으로 빠르게 유통되었습니다. 억압받던 민중들은 밤마다 창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지지직거리는 거친 잡음 너머로 들려오는 호메이니의 단호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에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설교를 넘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란인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혁명의 선언이자 썩어빠진 정권을 향해 날리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단검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 역사적인 거대한 아이러니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란의 국왕은 수십억 달러의 막대한 오일머니를 쏟아부어 미국의 최신 무기들과 첨단 감시망을 구축했지만 정작 자신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조잡한 자기 테이프의 물결은 전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의 시대에 벌어진 이 혁명은 가장 첨단화된 무력을 가진 오만한 독재자가 가장 조잡한 녹음기와 모스크의 낡은 확성기라는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네트워크에 의해 무너지는 기막힌 역설을 보여줍니다. 호메이니의 심리전은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그의 목소리는 국왕의 잔혹한 총칼보다 훨씬 더 깊고 치명적으로 민중의 영혼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느새 국왕의 절대 권력에 선명한 금이 가고 테헤란 거리에 피비린내 나는 혁명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 퍼져나간 호메이니의 메시지는 분명 철저하게 이슬람 교리에 기반한 종교적인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무대 위에서 가장 먼저 죽음을 각오하고 거리로 뛰쳐나와 경찰들의 총탄에 맞서 피 흘리며 싸운 사람들은 놀랍게도 종교에 심취한 보수적인 성직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대학생들이었고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는 좌파 공산주의자들이었으며 서구식 자유주의를 꿈꾸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이념적으로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이 극단적인 세력들은 도대체 왜 한 목소리로 호메이니의 이름을 외치게 된 것일까요? 1978년 테헤란의 거리는 그야말로 기묘하고도 모순적인 거대한 용광로였습니다. 시위대의 행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저히 한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차도르를 두른 보수적인 여성들이 신의 위대함을 외치고 있었고, 바로 그 옆에는 청바지를 입고 마르크스주의 서적을 품에 안은 진보적인 여대생들이 독재 타도를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철학을 논하는 세속적인 자유주의 지식인들, 수백 년의 전통을 지키려는 바자르의 낡은 상인들, 그리고 이슬람 율법의 엄격한 지배를 꿈꾸는 완고한 성직자들이 모두 하나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한 방에 모여 단 5분도 대화하지 못하고 서로를 맹렬하게 비난했을 극단적인 적들이 오직 한 사람의 늙은 성직자가 보낸 카세트 테이프의 목소리에 맞추어 거대한 연합군을 결성한 것입니다. 이 기적 같고도 기괴한 동맹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공유하는 미래의 청사진이 없었지만 완벽하게 일치하는 단 하나의 거대한 현재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구광샤와 그의 잔혹한 비밀경찰 사바크였습니다. 좌파 진영과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민주주의를 짓밟는 국왕의 독재에 분노했습니다. 반면 이슬람 성직자들과 보수적인 민중들은 국왕이 이슬람의 거룩한 가치를 파괴하고 서구의 타락한 문화를 강요하는 것에 격분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꿈꾸는 국가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끔찍한 괴물을 물리치기 위해 기꺼이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국왕의 절대적인 폭력이 역설적이게도 흩어져 있던 모든 반대 세력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한 셈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지독하게 순진하고도 치명적인 오판을 마주하게 됩니다. 서구식 교육을 받은 똑똑한 엘리트들과 조직력을 갖춘 공산주의자들은 도대체 왜 시대착오적인 늙은 종교 지도자 호메이니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뼈아픈 정치적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진보적인 지식인들과 좌파 학생들은 호메이니를 그저 혁명의 불길을 당기기 위한 임시간판이자 유용한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국왕만 쫓아내고 나면 낡은 종교에 갇힌 저 무지한 성직자들은 조용히 사원으로 돌아가 기도나 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권력의 공백이 생기면 결국 엘리트인 자신들이 손쉽게 정권을 장악하고 세속적인 민주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 철석같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20세기 후반의 현대 국가가 중세시대의 신정국가로 되돌아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호메이니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호메이니가 그들의 그 순진한 오만함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쏟아진 수백만 명의 군중이 뿜어내는 분노의 열기는 마침내 이란의 심장인 석유 산업마저 마비시켰습니다. 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유정이 멈춰섰고 굳건하던 군대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을 향해 발포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시위대에 합류하는 군인들이 늘어났습니다. 거대한 화염에 휩싸인 테헤란의 밤거리를 궁전의 창문 너머로 내려다보며 한때 스스로를 왕 중의 왕이라 칭하고 위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후계자라 자랑했던 중동 최고의 권력자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끔찍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화려한 황금의 제국이 사실은 텅 빈 모래성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를 지켜줄 방패는 이제 이란 땅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979년 1월에 차가운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테헤란 공항. 한때 중동 전체를 호령하며 2500년 페르시아 제국의 찬란한 영광을 현대에 재현하겠다고 큰소리치던 절대 군주가 창백하고 굳은 표정으로 비행기 트랩을 무겁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에는
조국 이란의 흙이 담긴 작은 상자 하나가 초라하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수백억 달러의 오일머니를 주무르며 전 세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세계 최고의 권력을 과시했던 국왕샤는 자신이 내쫓았던 수많은 정치적 망명객들처럼 허겁지겁 고국을 등져야만 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키워냈던 악명 높은 비밀 경찰도,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무적의 군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아무도 모르게 그의 몸속에서 치명적인 혈액암 세포가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병든 늙은 권력자에게 이제 안전하게 돌아갈 곳은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를 든든하게 지켜주었던 가장 강력한 배후이자 동맹국인 미국조차 이미 철저하게 등을 돌린 지 오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 전역에서 시위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국왕이 완전히 통제력을 상실하자 자신들의 중동 내 지정학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이미 무너져 내리는 독재자라는 썩은 동아줄을 가차없이 잘라버렸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서방 세계와의 끈끈한 밀월 관계는 이란 민중들의 거대한 분노 앞에서는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은빛 비행기가 이륙하여 국왕의 모습이 흐린 구름 너머로 영원히 사라지는 순간 테헤란의 거리에는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하늘을 찌를 듯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끔찍했던 독재의 시대가 마침내 끝났음을 축하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몰락의 순간, 우리는 권력의 허망함이라는 역사의 무거운 진실을 똑똑히 목격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거대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초강대국 이란이, 그리고 수많은 전투기와 탱크로 무장했던 절대 왕정이 어떻게 단숨에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강력한 외세의 침략이나 파괴적인 전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국왕을 그 화려한 왕좌에서 잔인하게 끌어내린 것은 외부의 거대한 적이 아니라 내부의 완벽한 마비와 통치 정당성의 완전한 상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높게 쌓아 올리고 수만 명의 비밀 경찰을 풀어 사람들의 입을 잔혹하게 틀어막아도 국민의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권력은 결국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져 붕괴하고 만다는 사실을 역사는 냉정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국왕샤의 비극은 그가 가진 총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총칼이 향해야 할 곳이 다름 아닌 자신을 향해 맹렬하게 분노하는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국왕이 떠난 텅 빈 자리 위로 자유와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벅찬 희망이 이란 전역을 아름답게 물들였습니다. 오랫동안 숨죽여 지내던 지식인들과 진보적인 학생들은 드디어 자신들이 핏물과 맞바꾸며 꿈꾸던 세속적이고 평등한 국가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며 승리의 달콤한 축배를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찬란한 희망의 유통기한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국왕이 떠난 지 불과 2주 뒤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한 또 다른 특별기 한 대가 테헤란 공항의 활주로에 미끄러지듯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그 비행기의 문이 천천히 열리는 순간 이란의 역사는 그곳에서 환호하던 지식인과 대학생들 중 그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훨씬 더 어둡고 끔찍하고 가혹한 다음 페이지로 무자비하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한 에어프랑스 전세기가 테헤란 메흐라바드 공항에 착륙한 1979년 2월 1일 비행기 트랩을 굽어 내려오는 늙고 깡마른 성직자 호메이니를 맞이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인파는 무려 수백만 명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그를 이란을 구원할 해방자로 칭송했습니다. 그 열광적인 환영 인파의 맨 앞줄에는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는 공산당원들, 서구식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자유주의 지식인들,
그리고 독재 타도를 외치며 가장 맹렬하게 피 흘려 싸웠던 수많은 대학생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파리에서 줄곧 민주주의와 인권, 심지어 여성의 자유를 약속했던 호메이니가 조국의 진정한 자유공화국을 세워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늙은 성직자 본인은 자신의 약속대로 조용한 종교도시 곰으로 내려가 오직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영적인 지도자로만 남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의 진짜 얼굴은 언제나 사람들의 가장 순진한 기대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배신할 때 비로소 드러나는 법입니다. 호메이니가 이란 땅을 밟고 권력의 중심에 서는 순간 자유를 향한 축제의 무대는 곧바로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도살장으로 끔찍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성직자 세력은 권력의 공백기를 틈타 혁명 수비대라는 자신들만의 강력한 무장 조직을 신속하고 은밀하게 창설하여 군대와 경찰의 지휘권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무력이 준비되자마자 곧바로 어제까지 샤의 억압적인 통치에 맞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붉은 피를 나누며 함께 싸웠던 혁명 동지들을 향해 차가운 총구를 돌렸습니다. 거리에서 자유를 외치던 지식인들,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던 좌파 세력, 그리고 세속적인 민주주의를 꿈꾸며 앞장섰던 대학생들은 하루아침에 신을 부정하는 이단자이자 조국의 반역자로 몰려 무자비한 사냥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국왕샤가 도망치며 남겨두고 간 악명 높은 비밀경찰 사바크의 차가운 지하 감옥들은 텅 빌 틈조차 없이 다시 새로운 정치범들로 빽빽하게 채워졌습니다. 이번에는 그 끔찍한 감옥의 문을 부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독재자와 싸웠던 바로 그 헌신적인 혁명가들이 다시 그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뼈아픈 역설이 벌어진 것입니다. 변호사도 적법한 증거도 없는 이슬람 혁명 재판소라는 이름 아래 수천 명의 지식인과 청년들이 매일같이 옥상에서 총사령을 당하거나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서양식 원피스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던 여성들은 몽둥이를 든 종교 경찰들의 위협 속에서 강제로 검은 차도르를 뒤집어 써야만 했습니다. 샤의 독재를 끝내기 위해 시작된 혁명이 불과 몇 달 만에 국민들의 생각과 복장, 심지어 일상생활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신의 이름으로 통제하는 훨씬 더 숨막히고 교조적인 끔찍한 괴물로 진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잔혹한 피해 숙청 과정에서 우리는 1979년 혁명에 대한 가장 거대한 역사적 착각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건을 처음부터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주도하고 기획한 이슬람 혁명이라고 단정지어 부릅니다. 하지만 진실의 이면은 전혀 다릅니다. 이 거대한 사건은 억압받던 모든 이란 국민이 이념과 계층을 초월하여 다 함께 참여한 거대한 민중혁명이었습니다. 다만 호메이니를 위시한 종교 세력이 그 어떤 정치 세력보다 치밀한 조직력과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함을 무기로 삼아 그 혁명의 결실을 완벽하게 강탈해 버렸을 뿐입니다. 현대적인 교육을 받은 똑똑한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늙은 성직자의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손쉽게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호메이니가 그들의 그 낭만적인 오만함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혁명이 성공하자마자 쓰레기통에 내다버린 완벽하고도 쓰라린 역사적 사기극이었던 셈입니다. 자신을 도와 왕정을 무너뜨린 수많은 동지들의 피를 밟고 서서 억지로 이슬람 신정국가의 뼈대를 세워 올렸지만 호메이니의 새로운 극단적 정권은 여전히 내부의 엄청난 반발과 불안정한 정치적 저항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흩어진 민심을 억누르고 모든 이념적 적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단숨에 제거하여 절대적인 신정 권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시선을 완전히 외부로 돌리고 맹목적인 분노의 단결을 끌어낼 수 있는 거대하고 절대적인 악마, 즉 완벽한 외부의 적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테헤란의 한복판에는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모사데크 총리를 몰아내는
끔찍한 쿠데타를 배후에서 조종하여 이란 국민들의 가슴속에 깊고 지울 수 없는 원한의 씨앗을 심어놓았던 바로 그 강대국의 대사관이 여전히 오만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979년 11월 4일 테헤란 한복판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의 철창 너머로 수백 명의 이슬람 대학생들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두 눈에는 26년 전 모사데크 총리를 몰아내고 이란의 민주주의를 잔인하게 짓밟았던 미국 중앙정보국의 오만한 정치 공작에 대한 깊고도 맹렬한 복수심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대사관 청사는 순식간에 점령당했고 52명의 미국인 외교관과 직원들이 공포에 질린 채 인질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무려 444일 동안이나 끈질기게 이어지며 전 세계를 걷잡을 수 없는 충격과 경악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끔찍한 미국 대사관 인질 사태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외교적 관례와 법 질서를 철저하게 짓밟은 이 야만적인 폭거를 두고 전 세계는 일제히 이란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 맹렬한 혼란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늙고 교활한 최고 권력자 호메이니는 겉으로는 외세에 분노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완벽한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유의 대사관 점거 사건은 겉보기에는 미국이라는 거만한 제국주의 초강대국을 향한 맹목적이고 무모한 도발처럼 보였지만 그 진짜 본질은 호메이니가 이란 내부의 모든 정치적 경쟁자들을 완벽하게 쓸어버리기 위해 기획한 기막히게 잔혹하고도 탁월한 국내 정치용 심리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혁명 직후의 위태로운 과도 정부에는 서구식 합리주의와 상식적인 외교를 중시하는 온건파 지식인 정치인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국가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어떻게든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급진적인 혁명의 불길을 진화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인질 사태가 터지자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 온건파 지도자들이 학생들의 불법적인 폭력 행위를 멈추려 시도하자 종교 세력은 그들을 즉각 친미주의자이자 혁명의 배신자로 몰아붙였고 결국 그들은 허무하게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호메이니는 부패한 외세에 맞서 굳건히 싸운다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명분을 내세워 국민들의 피 끓는 반미 감정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민족주의적 분노의 용광로 속에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세속주의자들과 좌파 세력을 남김없이 던져넣어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모든 성가신 정치적 라이벌들이 완벽하게 제거되고 온 국민의 맹목적인 시선이 오직 미국 대사관이라는 외부의 적에게만 쏠려있는 바로 그 결정적인 타이밍. 호메이니는 자신의 평생 수건이자 이란의 운명을 영원히 어둠 속으로 묶어버릴 치명적인 헌법 초안을 기습적으로 국민 투표에 붙입니다. 그것은 바로 벨라야트의 파기, 즉 이슬람 법학자의 통치라는 기괴하고도 전대미문의 절대신권 정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헌법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나 의회보다 신의 대리인인 최고 지도자, 즉 이슬람 성직자가 군대와 사법부 언론을 포함한 국가의 모든 권력을 절대적으로 통제하고 언제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초월적이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핏대를 세우며 거리로 쏟아져 나와 미국의 제국주의를 타도하자며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 뜨거운 순간, 정작 그들의 등 뒤에서는 이란 민주주의에 관해 마지막 크고 굵은 못이 쾅쾅 박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사관의 담장을 넘었던 젊고 피 끓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조국을 미국의 억압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키는 위대한 구국의 영웅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냉정하고 잔인한 눈으로 돌이켜보면 그들의 그 맹목적인 반미 투쟁은 결국 늙은 성직자들이 수백 년 동안 음지에서 꿈꿔왔던 숨 막히는 신정 독재 국가를 합법적으로 완성해주는 가장 완벽하고도 비극적인
들러리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수많은 피와 땀으로 일궈낸 혁명의 달콤한 과실은 그렇게 완벽하게 종교 권력의 탐욕스러운 아가리 속으로 삼켜졌습니다. 미국 대사관 인질 사태는 이란 스스로가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경제적 고립과 제재의 낫으로 걸어 들어가는 치명적인 외교적 자살골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호메인이라는 한 개인에게는 그 어떤 세력도 감히 무너뜨릴 수 없는 신의 국가를 완성하게 해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정치적 쿠데타였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했던 서방의 꼭두각시 독재자를 몰아내고 억압없는 진정한 자유를 쟁취하겠다며 테헤란의 밤하늘을 환호성으로 뒤덮었던 그 뜨겁고도 피비린내 났던 혁명의 순간으로부터 어느덧 40년이 훌쩍 넘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외세의 간섭을 끊어내고 자신들만의 순결한 종교적 이상향을 건설하겠다며 굳게 다짐했던 이 위대한 페르시아의 후예들은 지금 과연 역사의 어느 차가운 좌표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테헤란의 거리를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그토록 간절하게 외세의 간섭을 몰아내고 진정한 자주 독립을 이루고자 했던 혁명의 결과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오늘의 이란은 수십 년째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혹독한 경제 제재와 고립 속에서 끝없는 고통의 터널을 힘겹게 걷고 있습니다. 한때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하고 눈부신 현대화를 자랑하던 오일머니가 넘쳐나던 부국은 이제 만성적인 초인플레이션과 치솟는 청년 실업률에 짓눌려 깊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벌어들이는 막대한 부는 국민들의 팍팍한 삶을 풍요롭게 다독이는 대신 중동 전역의 지정학적 대리전을 은밀하게 지원하고 정권의 철통 같은 안보를 유지하는데 밑빠진 독처럼 쏟아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방 제국주의의 탐욕스러운 착취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자원을 되찾겠다며 시작된 그 거룩하고 뜨거웠던 투쟁은 역설적이게도 국민들을 과거보다 훨씬 더 깊고 캄캄한 가난의 뚜스로 밀어넣는 지독하게 씁쓸한 결과만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가슴 아픈 비극은 단순히 경제적인 빈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란 민중들의 숨막히는 일상 그 자체에 있습니다. 1979년 당시 부패한 독재자를 몰아내고 억압없는 자유로운 공화국을 세우겠다며 독재자의 총칼 앞을 맨몸으로 가로막았던 그 수많은 지식인과 청년들의 숭고한 희망은 이미 오래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날 테헤란을 비롯한 이란 전역의 거리에서는 또 다른 맹렬한 저항의 불길이 무서운 기세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율법에 맞게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덕 경찰에게 체포되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젊은 여성들의 비극적인 죽음은 오랫동안 숨죽여 짓눌려 있던 이란 국민들의 억눌린 분노를 화산처럼 다시 한번 폭발시켰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강요된 검은 히잡을 불태우며 거리에 나와 평범한 일상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목이 터져라 외치며 피 흘리는 이 젊은이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놀랍게도 이들은 바로 40여 년 전 샤의 잔혹한 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의 빛나는 젊음과 목숨을 기꺼이 바쳤던 바로 그 헌신적인 혁명 세대들의 핏줄이자 손자, 손녀들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세대가 서구의 오만한 간섭과 세속적인 독재라는 외부의 거대한 괴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피를 흘리며 싸웠다면 지금의 손자, 손녀 세대는 자신의 일상과 영혼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촘촘하게 통제하는 억압적인 종교 권력이라는 내부의 괴물과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의 굴곡진 현대사가 우리에게 묵직하게 던지는 가장 서늘하고도 뼈아픈 역설입니다. 때로는 외부의 두려운 적을 물리치고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한 맹목적인 생존의 투쟁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집 안방에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무자비한 독재의 괴물을 스스로 키워내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진실 말입니다.
이란은 미국이라는 오만한 제국주의의 물리적인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완벽한 정치적 독립을 쟁취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거창한 명분 아래 스스로 높게 세운 철창 속에 온 국민의 소중한 자유를 영원히 가두어 버리는 거대한 종교적 감옥을 창조하고 말았습니다. 수천 년의 찬란한 역사와 눈부신 문화를 자랑하는 위대한 페르시아의 심장은 지금 짙고 무거운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맹렬하게 고동치고 있습니다. 한때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살던 나라가 선택해야만 했던 신정국가라는 씁쓸하고도 비극적인 진실의 끝에는 여전히 수많은 이란 민중들의 뜨거운 피와 차가운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역사는 결코 한 곳에 머물러 정체되지 않으며 끊임없이 요동치며 흐르는 거대한 강물과 같습니다. 이토록 끔찍한 모순과 숨막히는 억압의 무게를 묵묵히 견디고 있는 이 위대한 국가의 험난한 앞날에는 과연 어떤 새로운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언젠가 머지않은 미래에 저 거대한 페르시아 역사의 무거운 수레바퀴가 또 한 번의 파괴적이고도 장엄한 역설의 궤적을 그리며 굉음과 함께 굴러가기 시작하는 날이 과연 이 땅에 다시 찾아오기는 할까요?